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은 5월에 함께 읽고 싶은 책 4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해외 소설인데요. 로런 그루프의 소설집 플로리다입니다. 네, 한국에 소개되는 로런 그루프의 세 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되었던 책은 운명과 분노. 이 책은 보신 분들 아마 많으실 텐데요. 2017년에 한국에서 소개된 책인데 미국에서는 2015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로런 그루프의 세 번째 장편 소설인데 워낙 영미권에서도 화제작이었어서 한국에는 이 책이 먼저 소개되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얼마나 화제였냐면 아마존에서 선정한 올해의 책 1위에 오른 작품이기도 하고요. 전미도서상과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의 최종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던 작품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나 타임 등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되었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15년 최고의 책으로 뽑아서 화제가 되었던 책. 이게 굉장히 두껍죠. 당시에 이 두께감에 약간 질려서 도전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거창한 듯한 카리스마 있는 제목과 표지와 그리고 그 수많은 찬사들 아무래도 한번 읽어야겠다 싶어서 읽었던 책이었어요. 근데 주변에 이 책 읽었냐고 물었을 때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운명 파트와 분노 파트, 이게 1, 2부로 나뉘어 있는데 1부 운명 파트에서 멈췄다 하는 분들이 있었고 운명 파트에서 약간의 허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분노 파트까지 읽었고 분노 파트를 읽고 나서야 이 책의 진가가 여기 있었구나, 정말 이겨내고 읽길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후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운명 파트가 남성의 시선으로 쓰여지고 분노 파트가 여성의 시선으로 쓰여집니다. 책 뒷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모든 이야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모든 관계에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사랑하는 두 연인이 각자의 시점으로 쓴 운명 파트와 분노 파트, 그리고 운명과 분노라고 아마 이제 독자가 이것을 다 읽고 난 뒤에 자신이 새롭게 자신 안에서 구성하게 될 세 번째 이야기가 있을 텐데, 그렇게 운명, 분노, 운명과 분노로 이루어지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속도감 있는 문장을 쓰고 문장이 화려하다, 그리고 힘이 넘친다, 이런 인상이 강하게 남았었어요. 1978년생 작가라서 나이가 아주 많은 작가는 아닌데 젊은 거장이라는 수식어가 이제는 따라 붙더라고요. 그래서 플로리다 이번에 나온 책에는 뒷표지에 젊은 거장 로런 그루프의 깊고도 광대한 시선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젊은 거장이라는 수식어가 다소 과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소설집에 실린 첫 번째 단편을 읽고 제가 맞다, 이 사람은 젊은 거장이다, 이런 사람을 젊은 거장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를 젊은 거장이라고 하겠는가, 거장에 젊은이란 수식어가 붙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확실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책 소개를 조금 더 하자면 플로리다는 로런 그루프가 실제로 플로리다에서 12년간 살면서 쓴 작품들의 모음집입니다. 총 11편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요. 11편이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여러 인물 군상들이 화자가 된 단편이 있고 플로리다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화자가 되는 단편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앞에 4편을 읽었습니다. 아침에 회사 출근하기 전에 한 편 한 편 읽고 있는데 이번 달에 좋은 해외 소설이 많이 나와서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어떤 책을 골라서 소개를 해드릴까 그랬는데 진짜 딱 그 앞에 첫 단편 읽자마자 이 책이 아니면 안 되겠고 이 책을 소개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굉장히 가슴 뛰는 작품이었어요. 로런 그루프가 그리는 인물들은 대부분 굉장히 불안한 기운을 품고 있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 속의 화자가 굉장히 정돈된, 그리고 어떤 객관적인 시선을 가진 한 발 떨어진 느낌의 그런 화자가 꾸려가는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께는 조금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불안에 휩싸인 화자들이 나오는 소설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서 그 지점도 저한테는 매력적인 요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플랫한 성격으로
삶을 마주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불안에 잠식당할 것 같은 그 일보 직전의 인물들이 저에게는 훨씬 더 그럴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읽은 앞에 4편 가운데서 첫 번째 단편인 유령과 공허, 두 번째 단편인 둥근 지구, 그 가상의 구석에서 이 두 작품이 저는 특히 좋았는데, 유령과 공허 읽고는 그 강화길 작가님의 음복이 좀 떠올랐고, 두 번째 단편 둥근 지구 그 가상의 구석에서는 여러분 스토너라는 장편 소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스토너가 조금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음복이나 스토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와, 이 단편도 너무 추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문장을 읽어볼까요? 첫 단편 유령과 공허의 첫 문장입니다. 어쩌다 나는 소리를 지르는 여자가 되어 있었다. 어쩌다가 소리를 지르는 여자가 되게 되었는지 이 화자가 찬찬히 읽어가시면은 큰 파도에 한번 휩쓸릴 만한 작품입니다. 플로리다 추천을 해드려야겠다 하면서 제가 운명과 분노를 어떻게 읽었었는지 좀 다시 찾아봤어요. 제가 그 남편하고 쓴 책에 이 책에 대해서도 쓴 일기가 있거든요. 이것을 잠깐 읽어봐 드려도 되겠죠. 저는 이 책을 2017년 5월 4일 목요일에 읽었습니다. 운명과 분노. 인간은 운명에 맞설 수 있는 존재일까? 아니, 맞선다는 것이 가능한가? 운명은 지고 이기는 게임이 아니고 옳고 그른 퀴즈가 아니다. 다만 그것은 다면체이며 나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뿐 아니라 나와 관계된 타인의 인생에도 유기적으로 파동을 전달하는 진동체라는 점. 내가 어떤 면을 선택하느냐 혹은 어떤 면을 피하느냐에 따라 모든 시공간과 그 안에 존재하는 인물들의 삶이 요동친다. 영민한 작가의 손에 의해 운명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은 남과 여로, 계급적 차이로, 권력 구조로, 발화와 침묵으로, 희극과 비극으로 그려진다. 더불어 가장 내밀하고 가깝다고 여겨지는 부부라는 이름으로 극단적으로 다른 둘을 묶음으로써 인간이 얼마나 밑바닥까지 추락할 수 있으며 동시에 얼마나 높이 들어 올려질 수 있는지도 라고 쓰면서 제가 이 즈음에 본 사라 폴리의 다큐멘터리 영화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에 대해서도 덧붙였는데,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라는 다큐 영화도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서 이 기회에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왜 이 대목을 읽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이 다음에 두 번째로 추천드릴 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소설은 한 인간이 마주하는 삶이나 운명이 얼마나 다면적이고 또 그것이 얼마나 타인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서로 진동을 주고받는, 영향을 주고받는 것인가라는 것을 쓰는 장르가 될 텐데, 이런 소설의 특성을 굉장히 진지하게 한 문장 한 문장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쓴 너무나 진지하고 멋있는 에세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승우 작가의 소설가의 귓속말입니다. 표지를 봤을 때 이승우 작가님 기존의 작품들 읽으신 팬분들은 조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는 놀랬거든요. 소설가의 귓속말은 이승우 작가님이 12년 만에 내는, 정말 오랜만에 내는 에세이입니다. 이전에 2권의 에세이를 내셨었는데 소설을 살다랑 당신은 이미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2권의 책을 마음산책에서 출간하셨었어요. 그 두 에세이도 소설을 좋아하시거나 글쓰기에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제가 자주 추천을 해드리는 책인데, 오랜만에 소설가의 귓속말이라는 에세이를 내셨습니다. 이 책은 사실 그 은행나무에서 출간하고 있는 악스트에 연재를 하셨던 에세이를 묶은 책이에요. 저는 이 에세이가 연재되는 동안 악스트를 사면은 제일 먼저 이승우 작가님의 하이퍼 에세이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커버 인터뷰를 읽을 정도로 에세이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어떻게 묶여 나올지 전부터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딱 책으로 나온 것을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갈 뻔했었어요. 이승우 작가님의 에세이인 것을 못 알아보고 스쳐 지나갈 뻔했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과는 정말 다른 외양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도 편집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어떤 작품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알 때 이제 막 기대하고 기다리고 하잖아요. 그러는 한편 나라면 어떻게 만들까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이 에세이의 만듦새랑은 너무 다르게 나온 거죠. 저한테 이승우 작가님은 가장 진지한 작가, 가장 성실하고 진지한 작가라는 강렬한 이미지가 있고, 또 제가 최근작인 이승우 작가님의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소설집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표지 느낌이 가볍고 말랑하고 소프트한 소설의 느낌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서 이 책을 만든 편집자는 그런 이승우 작가님의 이미지에서 조금 벗어난, 조금 다른 이미지로 만들어 보고 싶었나 보다라는 짐작을 하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글쓰기란 무엇이고, 소설이란 무엇이고, 소설을 쓴다는 건 무엇이고, 또 작가란 어떤 존재인가 에 대한 물음을 이승우 작가님이 나름대로 풀어서 써간 에세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베이스로는 여러 작가와 여러 작품들이 언급이 돼요. 뭐 보르헤스나 카프카나 버지니아 울프나 와쿠타가와 류노스케나 이런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국적의 작가들과 작품들이 베이스가 되어서 이승우 작가님의 작가론, 작품론, 뭐 소설론을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230쪽 남짓이지만 정말 천천히 읽게 되는 책일 거예요. 그래서 가독성이 좋아서 후룩 읽히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와, 정말 진도 안 나간다 싶은 책이 될 거고요. 중견 작가의 통찰, 성실함을 엿보고 싶으신 분들께는 진짜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우 작가님 지금 거의 등단하신 지 40년 가까이가 되었는데 저도 그동안 작품들 쭉 따라 읽고 또 최근엔 책을 만들기도 하고 지금도 사실 이승우 작가님 신작 소설집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소설이라는 것은 한번 가공이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에세이에서 작가의 직접적인 목소리로 듣는다는 것이 또 저 같은 팬한테는 좀 설레는 경험이죠. 그래서 이 책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령 이런 대목이 있어요. 렘브란트나 고흐가 자화상을 그린 것에 대해서 쓴 꼭지 한 부분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의 내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은 외부와는 달리 어떤 공간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개인의 자의식인 셈이다. 세계와 맺는 관계에 대한 의식. 초월이 뛰어오름으로써 공간을 넘어서는 것이라면 내재는 가라앉음으로써 공간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이다. 깊이로의 초월, 초월적 깊이. 그러니까 바른 문장은 다음과 같다. 내면에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있거나 없다. 이렇게 있거나 저렇게 있다. 외면은 눈에 보이지만 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채로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바울이다. 이 말은 이상하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주의 깊게 주목할 수 있는가?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주목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보이는 것을 보듯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방법이 주목이라는 말을 그는 하고 있는 셈이다. 이때 주목은 보이는 대상을 향한 주의 깊음이 아니라 보는 주체를 향한 주의 깊음이다. 보이지 않는 대상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대상을 보는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보는 자기를 주의 깊게 보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그의 외부, 그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거나 쓰는 것은 이렇게 있거나 저렇게 있는 내면을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표출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어떤 화가의 모든 그림이 자화상이고 어떤 작가의 모든 글이 자서전이라고 말할 때 전제하고 있는 것이 이런 생각이다. 읽다 보면 줄 치고 싶은 문장이 너무 많아서 그냥 줄 긋는 거 포기하는 때가 있잖아요. 저한테는 이 책이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줄을 긋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냥 아무 때나 아무 데고 펼쳐서 읽어도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고요. 첫 문장을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크리고 앉은 큰 개와 내가 빠진 웅덩이. 저는 이 꼭지를 이 에세이에서 가장 좋아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적한 길을 걷다가 길 한복판에 웅크리고 있는 큰 개를 만나면 머리끝이 쭈뼛 솟는다. 네,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큰 개와 글쓰기, 작가, 소설 등등이 어떻게 연결될지 궁금하시죠? 이 책에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책은 제가 만든 책입니다. 제 인스타그램 보신 분들은 아마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요. 문학동네 시인선 135번 이원하 시인의 제주에서 혼자 살고 술은 약해요입니다. 이제 나온 지 한 달이 조금 안 된 책이에요. 근데 벌써 8,000부 가까이 찍으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집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도 얘기를 몇 번 했어서 제가 가능하면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책이 가능하면 겹치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구독자분들한테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원하 시인은 201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을 했는데요. 한국일보 신춘문예 결과가 발표가 나고 신문에 그 작품이 실리잖아요. 거의 바운더리 안에서는 굉장히 화제가 됐던 시였어요. 시인이고. 그 시 봤냐, 제주도 그 시 봤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서로 주고받을 만큼 좀 화제가 됐었던 거죠. 등단하고 나서 인터뷰를 한 내용도 참 인상적이었는데 문창과에서 글을 쓰거나 하지 않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미용을 배웠고 그래서 미용실에서 스텝으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연기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조 연기자로 출연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조 연기자 생활을 하다가 만난 어떤 배우가 시집 한 권을 선물해 준 것, 그것을 읽은 것을 계기로 20대 중반에 문학에 대한 눈을 뜨고 관심을 갖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세이를 쓰는 아카데미나 시 쓰는 아카데미들을 전전하면서 글쓰기를 배웠던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를 써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제주도에 내려가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집 곳곳에 제주도의 여러 풍경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그러느라 애가 타고 그립고 때로는 슬프고 하지만 역시 벅차고 설레고 기쁘고 하는 한 화자를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 쓴 시라는 그 느낌이 읽으면서 좀 마음이 간질간질하기도 하고 그 시들이 경어체로 다 쓰였어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보내는 편지 같기도 하고 그 사람이 볼 수 없겠지만 나 혼자 쓰는 어떤 일기 같기도 하고 또 그것을 독자는 훔쳐보는 느낌도 들어서 만들면서 참 여러모로 마음이 좀 찌릿찌릿했던 시집이었습니다. 등단작의 앞에 일부만 좀 읽어보자면 가령 이런 느낌이에요. 제주에서 혼자 살고 술은 약해요 라는 시고 6월의 제주, 종달리에 핀 수국이 살이 찌면 그리고 밤이 오면 수국 하나를 따서 착즙기에 넣고 즙을 짜서 마실 거예요. 수국의 즙 같은 말투를 가지고 싶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 수국을 감시합니다. 나에게 바짝 다가오세요. 혼자 살면서 나를 빼곡히 알게 되었어요. 화가의 기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매일 큰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애인이 없나 봐요. 나의 정체는 끝이 없어요. 그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내 마음을 보여주다가도 그것이 잠시 지칠 때로 보이는 혹은 내 안으로 좀 침잠하고 싶을 때로 보이는 그런 순간들에는 이제 경어체를 쓰지 않는 시들도 있는데요. 환기를 시킬수록 쌓이는 것들에 대하여 라는 시를 보면은 영원히 말고 잠깐 머무는 것에 대해 생각해. 전화가 오면 수화기에 대고 좋은 사람이랑 같이 있다고 자랑해. 그 순간은 영원하지 않을 테니까 지금 자랑해. 이런 식으로 경어체가 아닌 시들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제주도라는 섬에 있는, 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게 주는 어떤 고립감 같은 것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낭만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어느새 마지막 시에 와 있는 그런 시집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책도 이원하 시인 방금 첫 시집과 같은 어떤 간질간질한 느낌을 주는 소설인데요. 김봉곤 작가의 두 번째 소설집 시절과 기분입니다.
첫 번째 소설집인 여름 스피드를 제가 편집했었는데 이제 그때 표지로 이 작품을 써주세요라고 김봉곤 작가가 저한테 표지 이미지를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것으로 표지가 되었고 그때 그 화가의 다른 작품으로 두 번째 소설집인 시절과 기분의 표지를 삼았습니다. 여름 스피드도 그렇고 시절과 기분도 그렇고 이 시절과 기분이라는 제목처럼 김봉곤 작가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겪었던 혹은 지금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사랑에 빠졌던, 빠지기 직전, 빠진 후, 그 이후 그 사랑에 빠졌던 기억들을 갑자기 소환해 버리는 그런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시절과 그때의 내 기분을 상기시키는 건데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소환되는 내 기억에 내가 놀라게 되는 그런 소설들을 쓰는 작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름 스피드 만들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사랑에 대해 충실하게 쓰는 정말 사랑에 미친 사람처럼 사랑에 대해서 쓰는 진짜 연애소설을 쓰는 한국 작가가 굉장히 오랜만에 등장했다는 기분을 그때 받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여름 스피드로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고 그해 소설가가 뽑은 올해의 소설로 뽑히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시절을 저도 함께 보냈었는데 이제 두 번째 소설집이 창비에서 묶여서 나왔습니다. 올해랑 작년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에서 만나셨던 데이 포 나이트랑 그런 생활 그 두 작품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김봉곤 작가가 그렇게 시절과 기분을 환기하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가장 빛을 발하냐면은 계절감을 너무 잘 살려요. 진짜 얄미울 정도로 그 계절감이 환기하는 게 있는 거죠. 그 계절의 디테일과 냄새와 어떤 촉감과 느낌 같은 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보니까 마치 그때 사랑해본 경험이 나한테도 있는 것처럼 저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계절의 그 감각과 사랑의 기억이 딱 합치가 되면서 그때 그 시절 그때 내가 느낀 혹은 우리가 느낀 기분에 대한 작품들이 실려 있어요. 최은미 작가님 추천사의 첫 대목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를 갖는 대신 나를 쓰기로 한 사람이 있다. 사랑했었다와 사랑한다 사이에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사람. 모르겠어서 일단 쓰는 사람. 야, 마지막 문장이 나를 가눌 길이 없을 때 그래서 우리는 김봉곤을 읽는다. 엄청난 추천사네요. 그쵸? 첫 문장을 읽어볼까요? 첫 문장은 표제작인 시절과 기분이고요. 혜인에게서 사진과 문자가 전송되어 왔을 때 공소시효가 지난 원고인을 맞닥뜨린 사람이 과연 이런 심경이지 않을까 생각했다. 어떤 몇 가지 설정들이 실제 김봉곤 작가랑 유사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독자분들 보시기에 이게 소설이야? 에세이 아니야? 뭐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렇게 설정과 이름을 가지고 왔다는 것만으로 이 작가와 작품 사이의 거리가 확 좁혀지잖아요. 작가는 왜 이렇게 썼을까? 일부러 그렇게 썼을 텐데 왜 이렇게 썼을까? 이런 작품을 읽을 때와 작가와 작품의 거리가 먼 작품을 읽을 때 독자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런저런 생각도 해보고 뭐 가까운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도 해보고 하기에 되게 좋은 작품집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여럿이서 읽고 얘기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5월에 함께 읽고 싶은 신간도 내종을 딱 고르느라고 쉽지 않았지만 골라봤습니다. 더 많이 골라도 상관없겠죠. 근데 아무래도 좀 압축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4종, 5종 이상으로는 더 못 고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4종에는 포함시키지 못했지만 제가 재밌게 읽고 있는 다른 책들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뭐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올리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 채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